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저희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역시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우리한테 한 얘기 아니지. 네,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뜻이고요. 네, 두 분은 전혀 안 반갑습니다. 네. 왜요? 뭘 이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 얼굴 계속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아무튼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며칠 만이죠? 모르겠네요. 규영이는 한 3일 전에 또 봤던 것 같고요. 동훈이는 일주일 됐나?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네요. 저번 주말. 정말 한 10일 됐어? 봤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봤네. 오동 생일날 보고 오늘 보는 거니까. 맞아요. 그쵸. 네, 그날 본 게 마지막이네요. 생일날 우리 본다고 또 한껏 짜증냈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 입장이면 어떨지. 차마 뭘 더 하고 차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표정 많이 안 좋았어요? 이해했어. 아무튼 뭐 저희 잡담이야 뭐 뻔하게 흘러갈 거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오늘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의 가장 인기 코너인지 알 수 없는 언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택트 어떤 코너죠, 허경 선생님? 네, 컨택트는 이제 직접 사연자분을 모셔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언택트는 제가 메일로 사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언택트는 아무래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진행되지가 않으니까 다소 저희의 그냥 썰을 좀 풀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물론 좀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주실수록 조금 더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컨택트는 서로 대화가 되니까 저희가 좀 진료실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나 질문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있다, 이건 있다라는 생각에 유료로 해놓고 있습니다. 네. 가쁜 유료. 그렇죠. 컨택트 아무래도 상담자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컨택트는 저희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서 깊은 코너예요. 네. 얘 왜 이러는 걸까요?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시대에 발맞춰서 이름이 조금 세련돼진 거 외에는 사실 변한 건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얘 왜 이러는 걸까요? 노답, 언택트. 그래서 언택트로 오면서 이제 저희가 키토크를 넣었죠. 맞아, 키워드 토크를 하잖아요. 키워드를 하나 넣어서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그 사이에 우리 약간의 내공식이 조금은 더 쌓였다라는 거. 그렇겠죠. 머리가 조금씩은 더 굵어졌다. 동시에 약간씩은 더 꼰대가 되었다. 맞아요. 이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언택트 사연은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는지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허경 선생님 목소리로 좀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긴 통근 시간에 뇌부자들을 만나 다행이라 여기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복직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직서를 품고 출근한 날, 뇌부자들을 만나 위안을 받고 사직서를 살포시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사직서를 품게 된 것을 보니 아직까지도 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매일 125km의 대장정의 통근에 심신이 녹아내리고 있는 저는 여러 가지 신체와 반응과 더불어 다른 분들의 사연을 통해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역시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지 않는구나. 적지 않은 위로를 받으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발령받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집을 얻어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 복직하며 이제 통근을 결심했었습니다. 고대하던 시험에 붙었는데 발령과 함께 저는 여러 가지 병을 얻고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아요. 몸이 아파져 진단서를 받긴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면서 오히려 호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운 복직을 다시 선택해서도 저는 알약 먹듯이 뇌부자들을 들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 한두 가지 이유로 제가 지옥 같은 1년을 보낸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들을 짚어나가면서 제 자신도 성찰해보게 되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잔상을 입어서인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 생각했던 저의 모습과는 다르게 염세주의자가 되어버린 저를 맞닥뜨리곤 합니다. 역경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내 삶을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으로 미화하는 것. 이러한 고민들은 선생님들의 컨텐츠 중에 자기 합리화와 긍정적인 것의 차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했어요. 맞네. 무릎을 탁탁 치며 나도 이게 궁금했는데 크크크 했던 것 같네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있는 저는 회사를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야 제가 편해지는 건지, 이 안에서 자아 실현을 찾는 것은 이상적인,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세상의 치열함을 대할 것 같습니다. 이 편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는 꽤나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삶은 이렇게 늘 애를 쓰며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럼 나는 왜 전에 애쓸 때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애도 안 쓰면서 왜 이렇게 나락으로만 떨어지는 건지, 이런 고민들까지요. 결국 저에게 오히려 가진 게 가장 많아진 1년은 모순적이게도 가장 지옥같도 불행한 1년이 되어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상흔을 입혔습니다. 역시나 해결하지 않고 덮고 넘어간 문제가 저에게 다시 사직서를 내야 할 기로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진 않는다지만 그렇다고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면 마음이 편한데 왜 자꾸 회사에서 뭘 바라는 거냐, 가볍게 생각하라, 이런 조언들은 제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회사에서 사람들, 업무 강도, 책임감, 여러 가지의 무거움은 그냥 알바처럼 여기기엔 제게 너무 많은 기회비용을 요구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저로선 현실과 이상에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고민을 하는 것이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맞나? 그냥 이 회사가 힘들어서 회피하고 싶은 건가? 이런 헷갈림까지 오네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잘해야지 그 직업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내가 흥미로워하고 좋아하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닌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로 점철되어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불안하면 숲이 안 보인다는데 제가 지금 불안정해서 나무만 보고 사직을 하는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나는 정말 이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면 후회할 것 같고 직장에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 고민을 퇴직까지 안고 갈 것 같은 건지,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 선택의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여기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글을 쓰면서도 두서가 없고 복잡하네요. 결정은 제가 하는 거겠지만 선생님들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들어오시던가요? 저도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진료실에 여러분께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진짜 현대인의 고민이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좀 생각을 구체화시켜보고자 며칠 전에 뭐 글로도 저 혼자 좀 적어보고 했었는데 아직 저도 좀 답은 모르겠는. 근데 진짜 현대인의 고민이다. 이분이 하는 고민을 약간 좀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그냥 합리화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안 맞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시간을, 이거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걸 그저 돈 받는 걸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인 건데 너무 많은 기회비용을 요구한다라는 대목이 있었죠. 네. 저도 거기가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은 게 사실은 이런 식의 조언들을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회사는 회사일 뿐 우리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저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조언으로 편해진 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께는 이렇게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생각 못했던 부분이다 싶기도 하네요. 근무 시간에 이 출퇴근 시간 게다가 밖에 있을 때도 이 업무에서 받는 압박 같은 걸 생각하면 삶의 절반 이상을 잡아먹는 건데 거기서 그러면은 그냥 딱 돈만 얻으라고? 그건 나한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겠죠? 네. 어떤 사람한테는 그 돈이 뭐 어느 정도의 보상?
네, 적절하거나 혹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분께는 네, 그 돈 안정성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되지 않으시는 거겠죠.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고민이고 이제 오랜 시간 또 고민을 해오셨다는 게 이 사연에서 좀 잘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일단 이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대목이 있었죠. 네. 굉장히 고대하던 시험에 합격을 했고 또 보면은 뭔가 발령지 네. 이런 대목이 있었던 거를 보면은 출퇴근 거리도 되게 멀고요. 네. 네. 그래서 발령지에 집을 얻었는데 그게 이제 우울증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멀리 출퇴근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아마도 공직에 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냥 공기업일 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안정성 얘기도 해주신 거예요. 네. 아마도 이제 그쪽 계열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지금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를 해도 공감을 사기보다는 야, 너 그래도 되게 좋은 직장 다니잖아 이런 식으로 부러움을 사고 어떻게 보면 좀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코아쓰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의대 다닐 때 사실 동네 친구들한테 힘들다는 얘기하면 비슷한 반응 많이 돌아왔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주변에 좀 편하게 털어놓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저도 일단은 하고 싶다는 일이 뭔지도 이제 궁금하고요. 그거를 저희가 그래도 좀 알아야지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 걸지 아니면 정말 그냥 도피하고 싶은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눈앞에 계시면 참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정말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필드라고 하면은 섣불리 권유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맞아요. 사실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가수로서 성공하겠다. 전업 화가로서, 전업 작가로서, 혹은 뭐 늦은 나이에 사실은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해왔던 거를 이제 도전하겠다. 이런 경우에 그 열정은 높이 살 수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사실 고려를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분야가 뭔지에 따라서 또 어떻게 잘하는 게 잘하는 건지도 또 되게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렇죠. 잘한다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은 이 지옥과 같은 1년을 보냈다. 그러니까 휴직 기간 전이겠죠. 네, 1년간 아마 근무를 하시다가 휴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1년을 어쨌든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휴직을 마치시고 돌아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좀 돌아오셨는지 그 점도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복직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크게 작용한 요소가 어떤 건지겠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또 이제 금방 사직서를 다시 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직을 재고려할 정도로 힘들게 느껴진 부분은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언급이 되어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진료실에 오시면 여쭤보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주로 듣지만 그래도 이렇게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고 저희는 클래리파이라고 하는 과정이죠. 더 이렇게 구체화시키면서 그러다 보면 본인께서도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면서 좀 퍼즐이 맞춰지듯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아, 이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부분들인데 네, 이미 생각은 많이 하신 분 같긴 한데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질문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연장시켜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그냥 글 쓰신 거에서 느껴지기로는 좀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네, 이제 고민하시는 어떤 깊이나 그리고 힘든 이 포인트가 어떤 업무 강도 자체나 뭐 책임감 이런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신중하시고 책임감이 되게 많으신 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께서 네, 뭐 좀 가장 저희한테 좀 궁금해하시고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좀 편해질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야 편해지는 건지, 그리고 이게 회사 안에서 어떤 자아 실현을 찾는 것은 이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이거를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프리하게 털어놔도 이분께서는 챙겨가실 건 챙겨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걸러 들으셔라. 이런 뜻이죠? 이분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열매를 따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럼요. 이미 고민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까놓고 진짜 까놓고 대화죠. 저는 이럴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날선 질문도 돌아와요. 선생님은요? 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가끔 책에도 이렇게 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돈도 사실 꽤 벌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충족감을 느낄 때도 있고 이러니까 대부분 경우에 좀 좋은 직업이라고 느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부분의 직업이 이게 힘들다라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게 현대사회에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요. 내가 일한 성과물이란 게 눈앞에 없어. 네. 큰 프로젝트의 일부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프로젝트가 뭐가 성공해도 그게 대부분 허상의 것이에요. 눈앞에 실물이 없어요. 옛날 농사를 지으면 눈앞에 이게 딱 있어. 그리고 그걸 뭘로 교환할 수도 있고 사냥을 해도 뭐가 딱 있어. 혹은 뭐 공예 작품을 해도 뭐가 있어. 근데 이게 없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못 챙기는 사람들이 가끔 되게 큰 결심을 했다는 저를 위해서 명품을 하나 샀어요 이럴 때 칭찬을 해줘요. 눈에 보이거든.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뭔가 증거물 같은 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런 우리 사회에 되게 명품, 열풍 막 이런 것도 물론 허영심도 있긴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뭔가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이만큼 이뤄냈다라는 실물 가치가 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지용이 형 말에 되게 동의를 하면서도 이분한테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분은 돈 받거든요. 네, 사실 실물 가치로 따지면 이분한테는 보상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분한테는 그게 보상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만약에 내가 농사일을 열심히 해서 뭐 수확을 했어. 그럼 좋은데 거기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뭐 씨 뿌리고 뭐 모내기 하고 그래서 뭐 물도 이렇게 다 뭐 하고 비료도 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한 이 결과가 이거는 나한테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도 있기는 한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시는 저는 그런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뭐 두 분 다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무형의 무언가의 가치를 추구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반복적으로 자아실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 그거를 한 번 더 좀 묻게 됩니다. 네, 이분한테 있어서 자아실현이 대체 뭔지 어떤 상황에서 자아실현을 했다라고 느낄 건지 그런 것들이요. 자아실현이라는 것 자체가 상담에서 주제로 나올 때 가끔 있죠. 네, 가끔 있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이제 그럼 지금 누구누구님께 삶의 의미가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삶의 의미를 알고 실행에 옮겨내는 거 그게 이제 결국 자아실현이랑 결국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울하시는 분들께는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고 마지못해 끌려가서 사는 거지 삶의 의미라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의 또 하나 공통점을 찾아보면 삶의 의미라는 거를 되게 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큰 거, 대단한 거 그거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이뤄내지 못하면은 좀 실패한 삶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삶의 의미라는 게 꼭 하나인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시기도 있는데 없다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께서 정말로 죽지 못해 산다 심한 우울증이었는데
고양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 강아지를 키우고 난 다음에 내 삶에 그래도 의미가 하나 생겼다. 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얘를 돌보는 거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그냥 말 그대로 생동감이 생겨서 약물 치료도 종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끝끝내 삶의 의미를 못 찾는 분들, 제가 그래서 반려동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런 작은 거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그런 거는 좀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큰 거, 뭔가 이상적인 뚜렷한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해요. 흔들리지 않는 가치? 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거 없거든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자아 실현하면은 우리가 자아 실현할 때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있잖아요. 거기서 자아 실현은 그 최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슬로우는 그 전에 이제 뭐 1단계로 뭐 생리적 욕구, 그러니까 먹고 뭐 마시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그 위에 이제 안전의 욕구, 네, 그게 또 충족이 되면 뭐 사랑, 소속감 이런 거에 대한 욕구, 이게 또 충족이 되면 어떤 자존감과 관련된 그런 존경에 대한 욕구, 이게 또 해결이 되면 뭐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뭐 요즘에야 뭐 사실 뭐 안전의 욕구보다도 뭐 어떤 뭐 소속감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보다도 자아 실현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딱 위계로 나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자아 실현은 꽤나 어쨌든 고차원의 욕구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아 실현이라고 했을 때는 뭐 되게 여기서도 다양하거든요. 뭔가 성장하고, 뭔가 잠재력을 달성하고, 혹은 뭐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 정도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딱 돼야 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되는 과정 그 자체가 또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저는 이분이 오히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알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분이 이렇게 이 안에서 자아 실현을 찾는 게 너무 이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상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게 비상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다만 회사를 만약에 정말로 바로 그만두고 네,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올인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자아 실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적어도 그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지금은 아예 그 과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아마 이분을 좀 괴롭게 하는 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업무 강도나 뭐 책임감,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지금 사실 너무 길잖아요. 다른 걸 할 여력이 너무 없다. 맞아요. 네. 그게 어쨌든 이분 나름대로는 내가 혼자 있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출퇴근을 선택하신 거긴 한데, 다른 뭔가를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이분한테 너무 힘들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단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의 노력을 하는 게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좀 전에 허경 선생님이 한 얘기가 되게 맞는 것 같은 게, 이분이 뭐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한테는 분명히 하고 싶은 하나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뚜렷한.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괴로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꼭 자아 실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프레임대로,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하고 싶은 일에 담겨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말 찾을 수 없는지, 네, 이런 것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걸 발현하는 게 자아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지용이 형이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했는데,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
의사 동기들을 보면 나는 진짜 죽어도 정신과 의사는 못하겠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이 정신과 의사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분석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약물 치료를 주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얘기 듣는 거 진짜 괴로워하는 선생님들도 네, 계시거든요. 네, 연구를 네, 중점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뭐 이런 유튜브나 어떤 책을 쓰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런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되게 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삶을 살면서 자아 실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뭔가는 또 다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사람들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도와주는 직업이라는 그런 이타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뭔가 제 마음속에 자아 실현이 된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그럼 그런 게 나한테 왜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 머릿속에도 이유들이 떠올라요.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받았던 교육이나 뭐 제 종교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저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인 거죠. 그게 다 자기만의 이유란 게 있거든요. 저는 이분이 좀 상담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치료를 받으면서 더 건강해지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그 일을 왜 원하는지 그 일에서 나는 뭐를 보고 뭐를 원하는 건지를 더 구체화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 내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럼 가수의 어떤 점을 바라는 건지. 그렇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를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랑 자아 실현을 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아 실현이 일부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꾸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되었는데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료하고 계시는 분인데 네, 제가 진료하는 분은 결국은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되게 힘드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회사에 다니시는데 회사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뭐 하는 만큼 이렇게 늘지도 않는 것 같고 돈도 어떤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충분히 받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사업하실 때 필요한 어떤 능력들이나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시라고 했어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니면서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극단으로 퇴사를 해야지만 나는 사업을 할 수 있어.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물론 그러면 더 빨리 뭔가 원하시는 걸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혹시 이분이 하실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게 여건이 안 되신다.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분이 또 진작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참 이 고민들 진짜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이고요. 근데 이 고민을 잊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을 만한 고민인데 이 고민을 애써 회피하고 그냥 다른 더 자극적인 컨텐츠나 이런 거에만 탐닉하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하시는 이런 고민들이 그냥 뜸들이는 시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뜸들이고 결국은 이 과정 자체도 큰 틀에서 보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이것도 일련의 준비 과정 아니겠어요? 네, 이것도 분명히 지금 본인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꽤나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삶은 이렇게 늘 애를 쓰며 살아야 하는 건가? 네, 이거는 우리 오동훈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시다시피 삶이란 고통의 연속이다. 네. 원래 삶이 그런 거다. 원래 삶이 그런 거다. 다 그렇게 산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아 실현을 이뤘다라고 마지막에 노년이 돼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허용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뭔가 언젠가부터 우리가 타인들의 삶을
너무 속속들이 들여볼 수 있게 되고 또한 더 성공한 부분들만 더 강조되어 보이는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아 실현이란 거를 마치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예, 근데 저는 이게 디폴트 값이 아니라 대부분 달성하기 힘든 어려운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내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내 삶 동안 애썼고 그 결과 이런 부산물들이 있었다라고 느낀다면 그거 자체로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우리 자아 실현 이뤘다 라고 느끼게 될지 아닐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애쓰는 과정 자체에도 분명 의미가 있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 더 좋은데 과정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자아 실현을 뭐 어떻게 하면은 이뤘다라고 느낄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지향점이 뭔지, 그러니까 어디를 통과해야지 내가 이러면 뭐 자아 실현을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느낄 건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운동선수들을 예시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자기 삶에 실패했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운동선수 중에 뭐 최고로 잘 나가면 이제 뭐 나중에 명예의 전당이란 거에도 올라가죠. 은퇴한 뒤에 투표를 통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말 그대로 역사의 이름이 남아요. 근데 그러면은 같이 열심히 운동했는데 아쉽게 프로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 혹은 뭐 열심히 했는데 운 없게 부상 한 번 당해서 커리어가 끝난 사람들은 그럼 실패한 인생이냐?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양날의 검으로 나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실패한 다음에 실패했다고 느꼈지만 거기서 제 인생의 이막이 다른 방향으로 열려서 자기는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완전 성공했는데도 이깟 공놀이에 내가 무슨 이렇게 큰 의미를 두고 살았냐라고 후회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분도 있죠. 네, 분명히 자아 실현의 기준이란 거는 사람마다 그냥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여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 사람인지 정체성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전요 또 이분께서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동훈 김지용 선생님께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네, 역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가운데 어딘가에 답이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변증법적 사고일 텐데 저는 그냥 이거는 솔직하게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잘하는 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에요. 네. 아까 매슬로우의 욕구 나왔지만 자아 실현의 욕구는 최상단에 있는 욕구라 제일 좋아 보이는 거지 제일 기본적인 욕구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충족이 돼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래가 없으면 다 허물어져요. 그렇죠. 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생존의 욕구죠. 네. 먹고 자고.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은요, 취미는 모르겠는데 잘하지 못하면 좋아할 수 없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잘하지 못하면 사실 웬만하면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고요. 네, 계속 일하면서는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네, 뭐 실직하게 되거나, 그럼 어떻게 그 일을 계속 좋아합니까? 맞아요. 네, 취미야 잘 못해도 이거는 내가 이거 재밌으니까 됐지 뭐 하는데 일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가혹하죠.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점점 더 가혹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고 저도 어릴 때 제가 그렇게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떼쓰고 막 고집 부리고 화내고 싸우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만약 제가 야구 선수가 됐다면 선수가 되지 못했겠죠. 일단 정말 좋아했지만 아마 선수는 되지 못했겠죠. 네, 그냥 아버지는 제가 잘한 공부를 시킨 거고 네, 지금은 뭐 감사하는 마음이 한 100대 1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렇게 나누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맞아요. 네, 일은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잘하시면 네, 되긴 하겠죠. 네. 그러면서 뭐
너무나 좋아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그걸 택할 수 있는 거겠죠. 맞아요. 상대적으로 안 좋아하면서 뭐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보다 그 선택이 더 못하다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힘 빼고 일에서 약간 힘 빼고 다른 쪽에서 조금 이제 삶의 의미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의 흥미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나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럴 여유가 지금 그냥 없으신 것 같아요. 여력이 없으신 것 같고 우울증에서 회복되신 지도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이 일에다가 그 통근에다가 통근 125kg가 사실은 이게 말이 125kg지 보통 일이에요. 아 진짜 네. 통근만 해도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힘드신 상황이고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시는 고민들이 본인이 이상해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본인 상황에 처해 있으면 누구나 할 고민입니다. 환경이 좀 문제인 측면이 크고요. 이거 역시 뭔가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그냥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회사 근처에 살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우울증 걸린다. 그러니 집에서 통근한다. 그런데 이건 너무 힘들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네. 그러면 뭔가 C나 D 다른 것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우울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뭐 혼자 지내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활동들로 채워볼 수 있겠죠. 그게 만약에 뭐 지금 하고자 하는 일하고 관련된 어떤 활동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진짜 너무너무 이분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궁금합니다. 그죠. 네. 혹시라도 보내주시면 추가로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택트에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연계를 해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신 것 같고 또 그것들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다면 저희 한번 꼭 모시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어쨌든 이분은 저는 뭐 너무 섣부른 걸 수도 있는데 책임감을 다루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로 잘 안 되시긴 할 테지만 차라리 책임감을 좀 내려놓고 막 대충 하시더라도 자기 하는 일을 좀 하시다가 정말로 그게 문제가 돼서 잘리시면 잘리시더라도 먼저 사직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병행을 하시다가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묻어간다. 네. 그러니까 사실 책임감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좀 못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일에 올인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올인하거나 좀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제3의 직업을 찾아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저도 아까 A, B 외에 C, D 있다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이직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조금 더 버티시면 이제 결국 경력이 되잖아요. 이 경력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예, 보통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커리어 인정을 좀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이 워낙 뭐 공무원이라는 전제하에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이제 이런 류의 시험의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쉽사리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아도 퇴직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그만둔다면 나는 꼭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이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굉장히 내가 그동안 갈망했던 어떤 최고의 일을 해야지라는 이렇게 아쉬운 걸 놓쳤으면 그걸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갈망하던 걸 해야죠. 그렇죠. 그 생각에 어떻게 보면 조금 사로잡혀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저희도 만약 지금 정신과 의사를 하던 걸 때려쳐 그러면 피부과 의사 그 정도는 해야지. 너무 하고 싶었어. 미용.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아니면 이 일을 계속하든지 아니면은 다음 일로 넘어가든지. 네. 요거 말고 또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제 아마 사연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불안해지면 시야가 좁아져서 숲을 못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적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진짜 제3자의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외통수에 빠져서 나 망했다, 수가 없다 싶은 상황에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들한테는 별의별 수가 다 보이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사람들과 한번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는 답변을 그들에게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양한 시각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깊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거. 이게 의미를 또 너무 두다 보면은 약간 그 얘기 하나하나에 되게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렇게 감정을 실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뭐 마치 진짜 설문조사에서 자료 수집하듯이 맞아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셔도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또 사연자분이 듣고 싶은 방향의 대답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또 해보기도 하는데 저희 얘기 역시도 네, 정답은 아니니까요. 의견 중 하나. 네. 맞아요. 저희 얘기와 지금 생각하시는 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합쳐서 최고의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저희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네, 컨택트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선정한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죠? 자아실현이죠. 네. 이런 거 좀 유기적으로 해주실래요? 네, 뜸들이지 말고. 미리미리 좀 정해둘 걸. 네. 저는 아까 말한 이후에 혹시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혼자 소심해져서. 네. 자아실현입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미 자아실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혹시 뭐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우리들의 자아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한테 비춰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근데 저는 이제 지용이 형은 뭐 도와주는 게 되게 큰 가치고 그거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도 그거 중요한데 저는 항상 얘기하듯이 제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팟캐스트 하고 유튜브 하고 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작업을 해보는 거 이런 게 저의 어떤 뭐 자아실현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뭐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좋고 이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뭐 감사하다거나 인정을 받는 그런 순간들도 너무너무 좋고 한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자아실현을 하고 있다. 자아실현 했다고는 절대 생각은 못하고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다. 네.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었고 그런 저한테... 얘기가 있죠. 이제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네,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가 있죠. 제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동훈이가 돈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진심이에요. 저는. 근데 또 동훈이가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또 뭔지 들어볼 필요가 있어. 아니 뭐 다각도로요. 네, 어쨌든. 좋은 영향력. 정신과 의사도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선한 영향력. 아니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우리가 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넘어서 뭔가 정말 큰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 예를 들어서 뭐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막 생각을 했거든요. 될 수 있어 너. 아니요. 전 힘들 것 같아요. 전 무리예요. 이렇게 10년 하잖아? 네. 될 수도 있어. 내려놨어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또 조급해지더라고요.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어떡하지? 하면서 그 과정이 되게 즐겁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좀 다르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지원 형이 말한 것처럼 그냥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작은 도움, 조언들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한테 미치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로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이 또 좀 한결 가벼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요즘은 뭐 TV 방송 같은 데 안 나가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오는 것도 거의 다 거절을 하고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달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라 그럴까? 동훈이 말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너무 뭐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대로 그냥 조용히 쓱 사그라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 일견 불안해지기도 하고 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마다 또 근데 나 지금도 분명히 사람들을 돕고 나도 돈 잘 벌고
아이들과도 적당히 시간 보내고 잘 살고 있는데 라면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비난의 균형점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 득과 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좀 편안해지고 삶도 약간은 가벼워졌는데 동시에 우리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약간은 줄어든 게 사실이긴 하죠. 약간 그런 불안의 힘으로 더 끌고 가던 게 있으니까. 성취의 욕망과 불안의 힘 이런 것으로 좀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장은 사실은 조금 더뎌진 게 사실인데 글쎄요. 뭐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액티브하게 이루어질 때 그건 그거대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또 그 순간이 지나면 어쨌든 불안의 순간이 찾아왔었잖아요. 왜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정신승리나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다 그냥 뜸들이는 과정 아닌가 생각해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훈이랑 규영이랑 저랑 다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 실현의 방향은 약간씩은 다를 텐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뜸들이고 있는 기간 아닌가. 물론 뜸만 들다가 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두 분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아 실현의 가치를 많이 고려하셨나요? 그러니까 의대 진학을 하는 것부터겠죠. 사실은 의사는 직업적으로 뭐 학교를 이미 선택할 때 직업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남 그렇게 도울 수 있고 뭐 그런 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거가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불안이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걱정이 난 진짜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는 그냥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시험을 보고 그런 뭐 면허, 자격을 얻어서 그냥 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면 그래도 꾸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의사를 좀 꽤 크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택을 할 때. 뭐랄까 안전의 욕구가 더 컸으려나? 자아 실현보다. 저는 진짜 별 생각 없이 들어왔으니까 좀 문제가 많았고 정신과 의사를 선택할 때는 이제 좀 고민을 분명히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고민을 하는지도 깊게 그땐 들여다볼 줄 몰랐죠. 의식보다는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부분이 더 컸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이게 좀 적당히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그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그게 참 좋은 거기도 하지만 저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살면서 뭔가 약간 가끔씩 불편하다고 느낄 때가 내가 이렇게 내가 옛날에 생각하던 것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누굴 이렇게 안 도우면서 살고 있어도 되나라는 불편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애써 외면하지. 잘 외면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타협하기 위한 나만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인턴 됐을 때부터 그 NGO 그 후원하는 거가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매달 몇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남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거기도 해요. 내마음에 그런 비난의 목소리들을 잠재우기 위한 약간 부적 같은 거군요. 그렇지. 나는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남도 돕고 있는데 괜찮아 라는 그런 건데 이제 인턴 레지던트 때보다 솔직히 지금은 개업의로서 훨씬 더 잘 버니까 이제 약간 그 부적의 효과가 부족한 거야 이제. 올리셔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이제 NGO에서 뭐 연락 온 거 프로젝트도 다들 다 많았는데 제가 결국 답해가지고 제가 했잖아요. 제가 한 게 이거 내 마음 때문이라니까.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되게 싫었는데 부담스럽고 무겁고 근데 이제는 그냥 제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내 마음속 그 일부와 어떻게 계속 타협 보면서 살아가냐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정과 존경의 욕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직업이어서 선택을
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뭐 남을 돕고 싶다 뭐 이런 의미 있는 생각도 조금은 했겠지만 그게 사실 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식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는 실제로 이 직업을 갖고 이 길을 걸으면서 이제 조금씩 구체화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직업을 고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네, 저희도 다 없었고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죠. 일을 하면서 또 구체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되려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자아 실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또는 진료실에서 이 자아 실현을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나 저희가 봤을 때 자아 실현을 하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나요? 두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자아 실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거에 가치를 두거나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안 돼서 힘든 분들하고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께 이분은 진짜 자아 실현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할 때는 안 되는 분들을 주로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괴로워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많겠죠.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되게 무서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아 실현에 대한 거라는 게 생각하면 필요한 거긴 한데 생각하면 우리를 괴롭힐 여지가 다분한 거야. 안 되니까. 예, 저도 뭐 동네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은 거의 만나지도 못하지만 가끔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면 다들 결국 사는 게 별거 있냐 라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흐르지 난 진짜 자아 실현을 위해 잘 달려가고 있고 해내고 있다라는 느낌의 대화는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규영이 말한 것처럼 그 대화가 나눠지기 시작하면 잘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만 더 많죠. 현실과 어떤 이상의 괴리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소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따로 하시는데 일 자체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당근 마켓 같은데 이제 뭐 물건을 올려서 하나 둘 파시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쓴 글 자체에도 반응이 좋으니까 그게 너무 기쁘셨던 거죠. 그러면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들이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나는 어떤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받지 못하는 나는 어떤 자녀다. 그 생각에서도 힘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 중고 거래하시면서부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그게 그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좋아하는 거 찾아가시면서 하면서 자아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좀 덜 힘들어지지 않았나? 좀 그런 순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어떤 뭐 자아 실현에 대해서 좀 더 거창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없지 않나? 떠오르는 분들도 마땅히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랑 규영이는 이제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농구를 좋아하고 이제 둘 다 나이가 꽤 들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했던 거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자. 에이징 커브를 최대한 늦추자와 이 정도 했는데 이제 안 하던 거 해보자. 그로 가는데 저랑 규영이는 약간 후자 쪽에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안 하던 짓을 요즘 좀 하거든. 그래요. 예전에 안 하던 거. 예전에 안 하던 거 20대와 30대 초반에는 안 하던 걸 오히려 이제 해.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소소한 뭔가 성취감과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돼서도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발전할 여지는 있구나. 물론 이제 우리에게 극과 공놀이가 어떤 의미겠냐면 지금 뭐 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데서도 어쨌든 사람은 뭔가 그냥 내가 발전한다. 내가 뭔가를 성취한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삶을 산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는 메시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자아실현이란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니까 뭐야 난 그런 거 못해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잘 따져보면은 나한테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가 있고 그게 분명히 나의 생활 속 어딘가에서는 실천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자아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딴 얘기인데 별거 아닌 얘기인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자면 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그 기숙사 내에 농구하는 팀이랑 축구하는 팀이 있었는데 축구하는 팀 이름은 인격완성이고 농구하는 팀 이름은 자아실현이었어요. 네, 그냥 그게 떠오르네요. 그래서 자쉬하고 불렀던 자아실현 JASH잖아. 네. 자쉬 자아실현. 네.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이 그때 윤리 교과서에 아마 인격완성과 자아실현 뭐 이런 거,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있어 보이는 단어거든 이거. 네. 진짜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되게 좀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방송에서 이런 맥락 없는 얘기를 편하게 던지는 허경 선생님도 자아실현을 하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과거의 나를 한꺼풀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요. 긴장과 불안, 압박을 벗어 던지고 발전했다. 편해졌다. 그래. 네. 제가 뭐 처음 방송했을 때면 뭐 이런 얘기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정해진 대본을 로봇처럼 읽느라 바빴는데 그래. 그냥 편하게 이 얘기 저에게 던질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방송이 너무 잘 돼야 한다는 압박감과 강박관념이 있어도 이런 거 못하죠. 아니야, 또 오히려 이런 걸 좀 해줘야지. 억지로 던지신 건가요? 지금 그 얘기 그럼? 그렇진 않아.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언택트 시간은 이렇게 사연자분의 사연 바탕으로 이야기 나누다가 자아실현이라는 키워드 가지고서 여러 가지 또 대화들을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늘상 저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정답이 아니고 저희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이렇게 뻗어 나가서 확장시켜 보시는 거, 그게 곧 여러분의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언택트 사연 저희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메일 주소 brainrich6@gmail.com brainrich 숫자 6 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진정성을 듬뿍 담아서 열심히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